뉴욕 증시가 밤사이 휴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많은 이슈들이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그 신호들 오늘 포착해 나갈 텐데요. 일단 마감 브리핑은 시장이 휴장한 관계로 9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유럽 증시의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 또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9월의 증시 상황부터 같이 점검해볼까요? 네, 일단 올해 3대 주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올해 상승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19%대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연중 차트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중간에 굴곡진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3대 주요 지수 모두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올해 가장 승리한 승자, 상승률이 큰 기업,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연간 기준 히트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코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올해 벌써 141%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8월에 들어서 이 반도체 중심으로 흔들림이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 올해 아직까지도 140%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도 AI 테마가 이어진다면 반도체주 함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는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애플은 지금까지 19% 가까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 구글 17%, 메타가 올해 조용히 꾸준히 많이 오르면서 4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도 17%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M7 종목의 대다수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유일하게 계속해서 아픈 손가락으로 남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13.8% 하락세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M7 외에도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실까요? 강하게 오른 종목들이 밝은 초록색, 또 강하게 내린 종목들 강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초록색을 많이 띠고 있죠. 그만큼 M7 외로도 지금 상승 기운이 많이 퍼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가 한 차례 있었던 만큼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월마트, 코스트코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9월은 어떤 시장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힘든 9월이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과거 5년 평균 수익률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9월에 유독 하락률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5년 동안 평균적으로 9월에는 4.2% 하락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계절적인 영향이 9월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9월이 힘든 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9월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MSCI 세계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MSCI 세계 지수 함께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역시나 9월에 가장 큰 하락률을 평균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 4%가량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9월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해결책일까라는 질문에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패드워치를 통해 확인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9월에 한 차례 인하가 된 뒤에 그리고 11월에 B컷 가능성 2단계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연말까지 한 번 더 인하가 돼서 올해 총 1%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시장 예상치가 지금 선물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경로가 틀어진다면 주식시장이 또다시 좀 흔들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미슬라브 마테카 JP모건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하는 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일 수 있고 9월은 본래 힘든 달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은 멈출 수 있다.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샘 스토발 CFRA 애널리스트는요. 4개월 안에 연준이 100bp 1%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다.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9월에 인하한 후 데이터를 또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시장이 반영한 것처럼 빅컷 더 나아가서는 스몰컷이 있을지도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금리 인하가 미리 반영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선 반영돼 있던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변동성도 또 확대가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모박스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놨는데요. 빅스 지수 함께 보고 계시는데 네모박스 9월에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오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9월에 시장은 유독 또 계절적인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이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피오나 볼 S&P 다우존스 지수의 글로벌 수석 주식 전략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시장과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해 빅스 지수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9월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에도 이런 변수들 없이 빅스 지수가 움직였는데 올해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빅스 지수에 집중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변동성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9월 시장은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장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7월부터 8월까지의 그런 지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되겠고요. S&P 500 동일 비중 지수가 되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기준의 비중 없이 모든 종목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S&P 500 지수가 있는데요.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주가 지수, 그리고 동일 비중 지수가 모두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기존의 대형주 위주로 가던 시장이 다른 소외가 됐었던 중소형주나 다른 섹터들로 조금 눈길을 돌리면서 S&P 500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9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았습니다. 샘 스토발 CFRA 애널리스트 함께 보시죠. 단기적으로 올해 부진했던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더 길게 봐서는 빅테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놨습니다.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빅스 지수에 함께 주목을 하시되 포트폴리오는 빅테크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다변화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고요. 금값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보이면서 지금 금값과 유가 모두 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WTI는 오펙 플러스가 10월부터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9월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봤고요. 또 밤사이에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이데일리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범유럽 지수가 밤사이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럽 증시에 대해서 먼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후에 마치 숨고르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건데요.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 후에 B컷, 그러니까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거죠. 이 B컷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고 중국의 경기 위축 우려도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도 약세로 출발해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린 524.94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3개월 반 만에 전고점을 돌파한 뒤에 거의 미동이 없는 채로 약보합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40 지수는 0.20% 상승한 7,647.42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런던 증시는 소폭 떨어졌는데요. 이날 런던 FTSE 100 지수는 0.15% 떨어진 8,363.84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와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지수도 소폭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독일 지수는 정치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13% 오른 18,930.85의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독일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독일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독일에선 현지 시각으로 1일 옛 동독 지역의 2개 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여기서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은 2개 주 모두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넘기면서 원내 주류 정당으로 등극했습니다. 비록 지방의회 선거이기는 하지만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집권 이후 약 80년 만입니다. 선거가 실시된 이 2개 주는요, 티링겐과 작센이라는 곳인데 통일 후에 30여 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구서독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고요. 반이민 정서도 강한 편입니다. 때문에 반이민과 반이슬람을 내건 독일을 위한 대안의 전략, 이 힘을 발휘한 덕에 1위를 차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번 주 의회 선거에 대해서 내년 9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아주 커다랗게 울리는 정치적 경종이다라면서 프랑스와 함께 유럽 연합을 이끄는 독일이 정치적 불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EU 전체에서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독일 증시의 정치적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함께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를 소폭 웃돈 것으로 전해졌어요.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제조업 PMI는 제조업 부문 구매 관리자들의 신규 주문이나 구매 활동, 고용 등 관련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수치인데요. 통상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그 이하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유로존의 8월 제조업 활동은 올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제조업 PMI는 45.8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인 45.6보다는 살짝 높지만 성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은 여전히 밑도는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의 제조업 지수에 좀 주목을 해왔어요. 독일이 경기 침체 국면에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를 판가름할 주요 지수였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8월 제조업 PMI는 42.4를 기록해 지난 7월 43.2에서 더욱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시장 예상치인 42.1보다는 아주 살짝 높았지만 기준선은 여전히 밑돌면서 근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독일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한 수석 경제학자는요. 독일 제조업 부문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 중국이 독일 기업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이 되는데 8월에는 주문이 더 급격하게 감소한 만큼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프랑스의 제조업 PMI도 7월 44에서 8월 43.9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제조업 부문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미국도 제조업이 좀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럽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은 쉬어갔지만 밤사이에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슈들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은주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쉬어갔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머스노우 5 시간 통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 쪽 분위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이번 주 초 들어서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2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조에 대해서 시장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간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 증시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AfD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이날 유럽 시장에서는 ECB 정책 이반자들이 유럽의 성장 전망에 대해 점점 더 상충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됐습니다. 일부 ECB 정책위원은 유럽 지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다른 일부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확인을 해봤지만 유로존의 8월 제조 활동 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의 8월 제조 PMI 같은 경우는 42.4를 기록하면서 7월 대비해서도 위축이 된 모습이었고요. 프랑스 쪽도 동일하게 7월에는 44를 기록했지만 8월은 43.9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유럽 증시에서 먼저 미국보다 금리 인하 단행에 나서게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전해온 소식 중에 하나는 테슬라의 이슈였는데요.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2달 연속 증가를 하면서 8월은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폭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모델 3와 모델 Y의 차량의 인도량이 7월 대비해서도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한편 중국의 라이벌인 BYD 같은 경우는 다이너스티 그리고 오션 시리즈와 같은 차량 판매로 인해서 전년 대비 월간 판매량이 35.3%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월간 최고치인 37만 대의 기록을 새로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 증가는 현지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정부 지원의 돌파구를 마련한 덕분이다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는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더 큰 인도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3선 도시에서의 배송은 전년 대비 78% 증가했고 항저우와 난징 등 2선 도시에서의 판매량도 47%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경기 침체의 고가 품목에 대한 지출에 더욱 신중한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는 4월부터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할부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적극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월간 판매량이 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 덜어갈 수 있을지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만 유럽 쪽의 상황은 더 좋지 못한 모습이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수익성 악화 때문에 결국 독일 공장을 폐쇄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영진은 최소한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을 각각 한 곳씩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이 폭스바겐은 독일에만 6개 공장을 두고 있는데 지난 1939년 이후 독일 안에서 있는 공장을 닫은 적은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공장을 폐쇄하게 된다면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 폭스바겐 그룹 산하 브랜드인 아우디 같은 경우도 지난 7월에 전기차 SUV인 Q8 e-트론 생산을 중단하고 이 모델을 만들고 있는 벨기에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 경영진은 94년부터 유지해왔던 고용 안정 협약도 종료하겠다라면서 구조조정을 미리 예고를 했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런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약 2만 개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독일 안에 있는 폭스바겐의 직원이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 정도가 구조 조정을 당한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회사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ETF 쪽의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니까 황금의 땅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ETF가 올해 들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의 지수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 흐름을 그간 보여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최근에 아프리카 쪽의 ETF가 곽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ETF 상황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바네크 아프리카 인덱스 ETF는 올해 들어서 지난달 30일까지 18.48%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18%를 기록한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업에 투자하는 아이쉐어즈의 ISCI 사우스 아프리카 ETF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수익률이 14.15%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바네크 아프리카 인덱스 ETF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모로코 최대 은행부터 남아공 은행 퍼스트란드 혹은 영국의 다국적 강산회사 앵글로 아메리칸 등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캐나다 광산 기업인 아이바노 마인스도 4.3%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구리광산을 개발하는 등 아프리카의 사업 비중이 큰 회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이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다시금 올라오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발전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포함되어 있는 모로코 같은 경우는 2030년에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개최국에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가격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프리카 ETF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도 괜찮을지 시장 분위기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에 이렇다 할 만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0만 달러 이상 폭등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3만 달러 부근까지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간밤 비트코인은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5만 8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9월 말 그리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해야 되는 게 맞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격 홍보가 이어졌고 6만 달러에 대한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암호화폐를 체크할 때 꼭 함께 확인을 해보는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 시그널을 보내오면서 업계 안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달은 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약했던 한 달이니만큼 9월 말까지의 박스권 횡보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워렌 버핏 픽 울타뷰티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살펴보기. 피트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일입니다. 자,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뭐 이런 자료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일. 여기서 이제 그 싫어하는 비율이 높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비율이 왕창 높아야 싫어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역시 땡스기빙 스데이이고요. 자, 여기 너무 이 인포그래픽을 되게 알기 쉽게 해놨죠. 인포그래픽을. 이 양이 아니라 약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할로윈데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밀렸네요. 자료가. 여기 크리스마스가 1등이에요. 이 자료가 밀렸어요.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가 1등이고 크리스마스 1등,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2등, 그 다음 할로윈데이, 이스터, 여기 달걀 있죠? 부활절, 마더스데이, 이거는 우리나라는 페어렌스데이인데 얘는 마더스데이라고 해요. 부모 어버이날. 그래서 카네이션. 그래서 그리고 뉴 이어스데이 1, 처음에 생각한 날, 저기 많이 하죠? 계획 세우고 3일 만에 끝나죠. 자, 뉴 이어스 이브죠. 섣달 금음날. 섣달 금음날이 뭔지 아세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섣달 금음날. 그리고 폴스 오브 주얼리. 이게 바로 자, 축포가 터지고 있죠.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3.1절이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거기서 독립을 해서 그때 총을 갖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총기 허용의 자유가 아직도 거기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발렌타인데이. 우리나라에서 말 많은 발렌타인데이.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군요.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는 저는 글쎄요. 이게 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거를 챙기는 때가 지났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편해요. 그렇죠? 아주 한창 때의 지금 되게 젊은 연인분들 이거 하나하나 챙기는 재미가 쏠쏠하죠? 이제 그 몇 바퀴 돌면 이제 몇 바퀴 돌면 이제 아이씨 이거 또 챙겨야 되나?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편하긴 한데 안 챙겨서 편하긴 한데 이제 옛날에 그런 챙겼던 때의 그런 열정과 이런 것들이 식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좀 세포가 죽었다는 느낌? 그런 걸 받긴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긴 싫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노는 거 보면은 재밌긴 합니다. 뭐 홍대에서 할로윈 파티하고 뭐 발렌타인데이라고 막 초콜릿 주고받는 거 보면은 저런 때가 있었지 뭐 그럽니다. 어쨌든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그럴 거예요. 이게 원래 예수님 태어난 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은 1년에 최고의 저기잖아요. 데이잖아요. 물론 설날과 추석이 연휴가 있지만 이 하루 단일로 해서는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도 아마 설문조사에 보면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휴일하고 휴장하고 겹치진 않아요. 그렇죠? 이 휴일이 모두 다 증시가 휴장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휴일하고 휴장하고 뭐 약간 주식 하시는 분들은 비슷하니까 뭐 이런 걸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울타뷰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이 좋은데 뭐 그거는 좀 이거 맞는 말인데 자 보세요. 애플의 지분을 울타뷰티랑 바꿨다. 어때요? 이 말이 이 워딩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맞잖아요. 맞을 수도 있죠. 애플의 지분을 팔고 울타뷰티를 샀으니까. 근데 애플의 지분을 울타뷰티랑 바꿨다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어쨌든 뭐 이게 워낙에 워렌 버핏이 뭘 샀느냐 버크셔에서 어떤 자회사를요 뭐 인수했느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뉴스 타이틀을 정말 뽑아야 되잖아요. 딱 클릭을 하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쵸? 좀 블러핑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을 처분하고 애플 판 돈으로 울타뷰티 샀다. 그 돈을 샀는지 이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냥 동시에 사고 팔았는지. 어쨌든 울타뷰티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울타뷰티 우리나라에서 올리브영이 난리잖아요. 올리브영만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올리브영만. 지금 올리브영이 지금 옛날에 롭스도 있었고 왓슨스도 있었고 랄라블라도 있었는데 싹 다 없어졌어요. 올리브영이 그 시장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온라인이 대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영이 오프라인은 다 먹었죠. 근데 이제 그 올리브영이 오프라인을 다 먹고 나서 온라인에게도 뒤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울타뷰티랑 세포라라는 두 개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리콘투, 우리나라 실리콘투가 그 옆에 뭐 만들었죠? 울타뷰티랑 세포라 옆에다가 아시는 분, 모이다라고 만들었어요. 모이다. 그러니까 울타뷰티랑 세포라가 편집샵이거든요. 올리브영처럼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 저기 아리따움 점주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아리따움이고 뭐고 거기서 올리브영에서 다 파는데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점주들한테 물건을 안 준다 이거예요. 점주들 주장은. 그리고 그 같은 건데 샘플을 더 껴서 올리브영에 싸게 팔고 있으니 바로 옆에 아리따움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자영업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집샵이 대세가 돼버리니까 그 편집샵에서 모든 화장품, 제품을, 브랜드를 다 취급해버리고 할인을 엄청 때려버리니까 소비자들은 글로 다 몰리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 몰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토니모리, 뭐 에이블시, 미샤, 아리따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다 파는데 올리브영 가면은. 그러니까 거기 그 모델이 세포라랑 울타뷰티 얘네가 한 35%씩 점유율을 갖고 있는 1, 2위예요. 그리고 타겟까지 하면 이제 세계의 3대 편집사이고 미국에서. 근데 거기서 모이다라고 실리콘투가 만들었잖아요. 한국 화장품만 거기다가 모아놓은 편집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지금 실리콘투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실리콘투는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업체예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홍보하게 해주고 물류를 제공해주고 소호 인디 브랜드들이 처음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비게이션 역할 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모이다라는 편집샵까지 만들었어. 오프라인 플랫폼. 거기다가 이제 저 실리콘투를 이용하는 회사들,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 K뷰티 거기 가가지고 세포라랑 울타뷰티 옆에 있는데 모이다 K뷰티만 모인 곳을 또 만들어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포라랑 울타뷰티에서 세포라 키즈, 울타뷰티 키즈라는 이게 틱톡에서 유행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요즘에 노키즈존 많죠. 노키즈존. 여러분들 주말에 이제 대형 카페 멋있는 데 가서 예쁜 데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려고 막 고르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문구에 뭐 써 있어요? 노키즈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노키즈존이라니. 그쵸. 근데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 막 다 건드리고 다 부셔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8살 정도 된 애들이 8살 정도 된 여자애들이 이 베드에 누워 있어요. 근데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최소 40 정도 돼서 40년간의 인생의 경험을 한 듯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거기서 눈화장이며 볼 마사지며 다 해주고 안마 다 해주고 거기서 이제 저기 메이크업까지 풀 메이크업해서 공주 옷을 딱 입혀가지고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몇십만 원 내면요. 8살짜리 애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미국도 세포라랑 울타뷰티에 미국 애들이 여기 가가지고 8살에서 10살밖에 안 된 애들이 그 철제 바구니를 들고 여기서 성인 화장품들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포라 키즈, 울타뷰티 키즈가 그거를 비아냥내는 거예요. 틱톡에 그 샵 해시태그 해서 쳐보면은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자랑하라고 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왜 여기 와서 쟤네들이 지금 이 노키즈존은 아닌데 엉망진창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뭐 그 연령대가 나중에 이제 소비층이 되면은 이제 고객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연령대가 엄청 낮아지고 있다. 8세에서 10세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2, 30만 원 주고 풀 메이크업으로 꾸며가지고 면봉으로 속눈썹 화장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도대체 뭘 보고 이걸 투자했을까? 이게 지금 워렌 버핏하고 빌 에크먼의 투자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역시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 그다음에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를 계승하는 빌 에크먼, 전부 동의 울타뷰티랑 나이키라는 소비재에다가 급락한 주식을 샀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 일단 울타뷰티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2.6 빌리언 달러 나왔어요. 2024년도 2분기니까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16%가 나왔습니다. 252.6 밀리언 달러로 많이 줄어버렸죠. 그다음에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2%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6%가 나와버렸네요. 자, 전부 다 지금 줄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큰 거죠.
항상 소비 제품, 유통 이런 회사들 음식점 다 이런 것들 컴페어러블 세일즈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의 매출 성장률이 너무 떨어진 나머지 여기서 마이너스 전환을 해버렸네요. 2022년도 4분기만 해도 14.6, 15.6씩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매장 매출의 성장률이 안 좋네요. 이거는 아마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울타뷰티 얘네의 성장을 막으려고 세포라가 확장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실리콘투 이제 하나 만들었지만 모이다라는 거 K뷰티 모인 거 올리브영 같은 스타일을 지금 거기다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하고 하는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하는 경쟁에서는 얘네는 한 카테고리의 같은 편이죠. 울타뷰티, 세포라 그리고 우리나라 실리콘투에서 만든 모이다 이런 화장품 편집샵들은 오프라인이니까 이 지금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온라인과는 별개에 있는데 이 오프라인 내에서는 또 얘네들끼리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중에서 뭐 누가 살아남느냐. 우리나라처럼 올리브영 하나가 남을지 아니면 얘네는 지금 딱 사이좋게 세포라랑 울타뷰티랑 둘이 남을지 타겟까지 쳐서 3대가 남을지 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매장 매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출혈 경쟁으로 뭔가 굉장히 파격적인 저기 세일을 때렸던가 그렇죠? 세포라랑 울타뷰티 두 개 있으니까 올리브영은 오령 세일을 때리더라도 우리가 그 최소 마진은 지킬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인데 지금 롯데마트에 남은 롭스 빼고 다 없어졌어요. 왓슨스 랄라볼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진은 남기고 팔겠죠. 근데 이제 세포라랑 울타뷰티는 굉장히 점유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한 번 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폭을. 그런 부분 때문인지 2024년도 2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전환을 해버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비교 대상 매출이 2분기에 1.2%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 그게 마이너스 전환된 게 거의 2년 만이네요. 2020년도 2분기부터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 다 통틀어서 지금 2분기까지 나왔는데 3, 4분기까지 온기로 판단했을 때 순매출이 110억에서 11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 가능한 매출은 2% 정도 감소하는 보합세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더 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네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22.60에서 23.50 달러 정도 나올 것이다. 분기당 한 5.30 나오니까요. 4분기 하면은 그렇죠? 20에서 25달러 정도 나오겠죠. 자, 어쨌든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만 워렌 버핏이 2억 6천만 달러? 예, 엄청난 꽤 그 비중은 포트의 비중은 작은데 돈이 워낙에 크니까 2억 6천만 달러를 샀어요.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 단탈 치진 않겠죠. 울타뷰티 8월 30일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쇼크죠. 여기 서프라이즈 표시가 됩니다만 1.83%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2.60 빌리언 달러 예상했는데 2.5 빌리언 달러 나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익도 마이너스 0.15 정도, 2.67% 정도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쇼크죠. 5.45 달러 예상되는데 5.30 달러 나왔고요. 자, 울타뷰티는 목표가는 지금 18.39만 올라면 도달되게 합니다. 18.39만 오르면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돼요. 그리고 모더레이트 바이, 10개 바이, 7홀드, 원셀. 아주 팽팽하네요. 홀드랑 바이가. 그렇죠? 얘네는 뭐 적인 없어요. 우리나라 매도 의견 절대 못 내죠. 얘는 아예 공매도 기관이 있어서 공매도 이번에도 힌덴버그 그 배 이름 딴 회사 거기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때려가지고 공매도 보고서 내가지고 급락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면은 저기 그 회사 망해요. 그렇죠? 안 돼요, 우리나라. 울타뷰티 데일리 봅시다. 오, 여기에 지금 뭔가 올라가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역부족이었네요.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요. 주봉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주봉 월봉도 지금 좋지가 않네요. 지금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가 일단 이 전체적인 부분 여기에 저점으로 작용하던 부분이 일단 깨져가지고 저점을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았더니 여기 있네요. 2022년도 봄에서 여름쯤에 그 부분이 저점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일단 지지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딱 봐도 조금 머리가 아픈 게 이동평균선들이 다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항상 저점이었던 자리도 이제 머리 위가 돼버렸으니까 저기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하여튼 딱 봐도 그냥 대충 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느끼시면 돼요. 느낌으로 느끼시면 된다고요. 느껴지잖아요. 월봉으로 볼까요? 특히 월봉에서 더 느껴야죠. 월봉이 장기 추세니까. 월봉으로 보니까 약간 그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죠. 그렇죠?
월봉으로 보니까. 왜냐면 월봉으로 보면 2013년부터 12년부터 나와 있죠. 거의 10년 동안 그냥 우상향이에요. 이게 진폭은 크지만 어쨌든 우상향이라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절호의 매수 찬스였고 저거는 거의 인생 이런 기회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인생의 기회.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이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 50개월 선이죠. 50개월 선을 이탈했습니다. 아, 여기만 이탈 안 되고 $400 지켰으면 좋았는데 일단 어쨌든 워렌 버핏은 지금 이 부분을 거의 2020년도에 코로나 때 빠졌던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 또 다른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워렌 버핏이 약간 뭐 나이를 먹어서 뭐 총명하면 이렇다? 워렌 버핏한테 이제 그런 잣대를 들이밀지 맙시다. 언제까지 들이밀 거예요. 감히 워렌 버핏한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점으로 인식하고 일단 매집을 한 게 아닌가. 한번 지금 울타뷰티의 다음 부분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인터뷰 이런 걸 했다고 하죠. 내 식단을 지적하던 의사들은 다 죽었답니다. 아니, 워렌 버핏이 맨날 햄버거 콜라만 먹으니까 식단을 지적하던 의사들이 있는데 이미 94세까지 사셔서 식단을 지적하던 의사들이 먼저 다 죽었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 포트폴리오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지적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다. 미국의 2024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슬슬 분위기를 끌어올려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선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D-Day 63일 남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번째 대선 후보로서의 토론은 현지 시간 기준 9월 10일 첫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왜 대선을 주목해야 하고 대선이 또 주식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 왜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항공 비행에 걸리는 시간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미국 뉴욕을 가려면 14시간, 또 LA를 가려면 1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인데도 우리가 미국 대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바로 경제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가별 GDP를 지금 차트화해 놨는데요. 미국이 압도적인 1위 국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미국이 어떤 정책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강하게 때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영향력이 큰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까지도 대선 후보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는 11월 5일 화요일 날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요. 후보로는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현 미국 부통령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오게 됩니다. 두 인물 모두 이번에 당선이 되면 타이틀 하나씩 거머쥐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이틀 측면에서는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선거 방식이 될 텐데요. 직선제와 간선제를 모두 담고 있는 선거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키는 대의원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당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270을 매직 넘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누가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승패가 가리게 되는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우세한 지지율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퇴를 기점으로 정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해리스 부통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당일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제와 간선제를 결합한 선거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 선거에서 중요한 건 이 지지율보다도 대의원 몇 명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선거는 이렇죠. 우리나라도 각 후보에 직접 투표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 사이에 대의원이 끼게 됩니다. 우리 같은 국민들은 대의원을 향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 대의원은 각각의 후보자를 향해서 또 투표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의원을 향해서 투표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이다. 11월 5일 날 진행하는 선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의원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자신이 선호하는,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인지 확인한 이후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 11월 5일 날 대의원을 대한 선거를 하는 날 전체적인 대선 윤곽이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대의원을 향한 1차 직선제 투표에서 이긴 측이 해당 주에 배정된 대의원을 모두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 대의원 수가 270명에 먼저 도달하는 후보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많은 주에 많은 대의원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이 어느 곳에서 특히 중요해지냐라고 하면 경합주 일명 스윙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지 정당이 분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계열에 색칠된 곳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빨간색 계열의 표시가 되어 있는 주의 경우는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확고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것은 어떨 때는 공화당 후보를 또 어떨 때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경합주 일명 스윙 스테이트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명하게 각 정당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225명의 대의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9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매직 넘버 270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해리스는 45명, 트럼프는 51명의 추가 대의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수는 아마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대의원이 어느 쪽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대선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통계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평시보다 낮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미디안 중앙값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대선이 없는 해에는 평균적으로 14.7%나 11.6%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데 대선이 있는 해에는 11% 그리고 14%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하기 마련이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대선 있는 해 안에서도 대선 전에 특히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지금 S&P 500 수익률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보통 S&P 500 지수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인즉슨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이 바로 대선 전이 마주하고 있는 요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많은 관심을 주식시장에 가지고 있고 후보별로 어떤 공약을 펼치느냐, 어떤 특징주, 어떤 테마주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앞서서 이 대통령과 의회 구성별 S&P 500 수익률도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데 이미 의회는 divided, 나눠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고요. 그런 말인즉슨 어느 당의 후보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 더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통계까지 살펴본 가운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지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합주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두 후보가 될 텐데요.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 공통 분모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공통 분모를 찾는 법은 9월 10일 대선 토론을 본 이후에 추가된 업데이트된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전반적인 내용 점검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